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미생물학 의학박사 최성환입니다. 자, 오늘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정확한 정의와 구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고 계시더군요. 사람에게는 개인,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있고, 집단 혹은 군중이라 하는 여러 사람의 합일된 마음이 또 존재합니다. 당연히 그러하겠죠. 개인적으로는 매우 소심하더라도 군중 속에 섞이면 마구 용기와 아드레날린이 솟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여러분께서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전문의는 말이죠. 각 개인의 마음도 살펴봐야 하지만 군중, 즉 집단의 마음도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은요, 개인 면담과 더 깊게 나아가서는 이제 개인 정신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겠죠. 역시 군중과 집단도 이제 면담과 관찰 및 분석,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성향을 통해서 그 그룹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많이 다르지요. 개인과 집단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1900년대 초반기에 형성된 정신과적 이론들이 매우 많았는데요. 많은 본물같이 쏟아지죠. 이때 러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인에 대한 분석은 이미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집단에 대한 분석은 공식적으로는 많이 늦어서 1900년대를 지나서야 그럴듯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제 개인,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 되었건 간단한 면담이 되었건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드를 거쳐서 그의 따님인 안나 프로이드에 의해 정착됐죠. 구체화되고 정착화된 인간의 심리적 방어 기전 혹은 이제 방어 기제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개인의 이제 정신심리적 방어 기전이 무너지면 사람은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어 기제는 그 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에 있어서 아픈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1 병리적 정신병적 방어 기전. 두 번째로는 이제 미성숙한 방어 기전. 세 번째로는 이제 신경증적, 즉 노이로제적 방어 기전. 영어로 이제 뉴로시스라 그러죠. 뉴로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성숙한 방어 기전, 성숙된 방어 기전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개인이 이 평생을 살면서 단지 한 단계의 방어 기제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성숙한 방어 기제를 잘 사용하다가도 불리하거나 너무 힘들 때는 미성숙하거나 심지어는 정신병적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라고 하게 되기도 합니다. 종류에는 말이죠. 어떤 부정이나 왜곡, 왜곡하고 이제 자신의 책임을 이제 남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어떤 망상적인 극단적 투사라 그래요. 그리고 프로젝션 등이 이제 병적인 방어 기전에 속하고요. 병적인 건강 염려, 이제 합리화, 퇴행, 양심을 야기시키는 감정에 이제 이게 즉 양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시키는데 무의식적으로 억압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과의 어떤 비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런 거에 영향받는 것 등이 이제 신경직적, 노이로제적 방어기전에 속합니다. 남을 위한 이타주의, 의식적으로 하는 감정 조절, 용서, 겸손, 유머, 인내, 자비, 존중, 승화 등이 바로 성숙한 방어기전에 속하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정신병리적 기제를 통한 자신의 마음을 이제 잘 조절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이 병리적, 정신병적 방어기전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건 병이 있는 것이고요. 미성숙한 방어기전을 너무 또 자주 사용하게 되면 환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신경증적, 즉 노이로제적 방어기전, 뉴로틱 방어기전을 또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안 되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안 좋아집니다. 근데 참 불안하게도 이 신경증적 방어기전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우리 평범한 인간들, 우리 평범하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자신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성숙한 방어기전만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지 이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를 않네요. 누군가 말했다죠.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유명한 말인, 여러분 바로 생각나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아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이게 뜻대로 됩니까? 왜 뜻대로 되지 않는고 하니, 우리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 세 가지 분류의 사람이 크게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다 속합니다. 즉,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 즉, 자기가 이제 길을 걸어가던 중에 길 앞에 가로수가 기분 나쁘게 나를 막는다. 길가에 인도의 가로수가. 해서 그것을 이제 뽑아버리는 변강세 수준의 사나이 또는 그런 여걸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남들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인격 문제를 지닌 인격 장애자들이 이 분류에 속합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고 남을 바꾸려고 하고 남에게 바뀌라고 강요를 하는 사람들이죠. 다음은 이제 이거보다는 좀 더 성숙한 방법이지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은 노이로제, 즉 신경증, 뉴로시스에 빠져버리는 분류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여기에 속해요. 즉,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또는 못하고 자신이 그 세상에 적응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더 현명할 수 있고 그것이 더 빠르고 똑똑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잘 하지만. 즉, 자신을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추는 분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에 안 맞는 신발을 신고 다니려니까 발바닥이 무척 아프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분류도 희한하게 역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자들은 개혁가이고 혁명가예요. 진정한 지도자감들이 이 분류에 속하는데요.
까딱하면 군중들이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죠. 지도자감인지 아니면 인격, 성격 장애자가 이 가면을 쓰고 우리를 속이는 건지를 판단하는 몫은 이 사람에게 앞으로 지배당하게 될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군중 심리, 집단 심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뭐냐? 제가 지금 말했죠. 세 번째도 역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다. 세상을 바꾸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바꾸려니까는 군중 집단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군중 집단 심리가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이제 군중과 집단을 움직여야 하니까, 근데 진짜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는, 우리가 군중과 집단을 조종하는 어떤 심리적 방식을 프로파간다, 즉, 선전이라고 부르는 데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전도, 종교적 전도의 뜻을 가진 고대 코인의 그리스어 프로파간다. 이것이 이제 전파를 하다라는 뜻의 propagate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왔다 가신 이후로는 점점 긍정적인 뜻이 아닌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프로파간다라는 말이 어감이 참 듣기에 좋지 않다고 해서 1920년대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 시기,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이제 미국에서는 이 프로파간다라는 단어를 PR, Public Relation, 공공의 관계라는 단어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똑똑한 사람, 버네이즈라는 사람이 했는데요. 물론 프로이드의 조카입니다. 우리 자기 PR을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PR을 한다. 근데 이 PR도 Public Relation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면을 쓴 프로파간다예요. 즉 여전히 이름은 바뀌었지만 선동선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 개인은 이제 성숙한 방어 기제, 아까 말씀드린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타주의를, 남을 위하는 이타주의를 발휘해서 남 대신에 자신이 희생당하는 걸 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을 구하고 자기가 죽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남을 용서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승화시켜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과 군중을 넘어서 하나의 국가 또는 나라가 이러한 성숙한 방어 기전을 자꾸 사용하다가는 나라가 멸망하겠죠. 나라가 멸망합니다.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김일성 왕조에게 과감하게 양보해주는 미덕을 보여주는 지도자를 한번 우리가 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름답지요? 미담입니다. 여러분, 양보해서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희생하고 죽어줍시다. 이게 세상을 발전시키는 일이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군중의 심리는 절대 양보라는 게 없습니다. 지방자치를 폐지하려는, 사실상 없애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우리 어머니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자,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왜 틀립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저런 소리를 합니까? 본인의 자식이 그 일을 당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용어인 이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정의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의 중요 지도자를 선출함에 있어서는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용어는 진단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보다 약 45년 앞선 먼저인 1885년도에 이제 문헌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범죄적 의미로서 어떤 도덕적으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칭하고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서라도 자신의 욕구에 무너지는, 자신의 욕구를 따르는 사람의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이 소시오패스는 심리학자인 G.E. 패트리지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사이코패스의 사회적인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가 1930년도에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다만 이 패트리지 씨가 놓친 것이 있다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군중과 집단은 개인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고로 소시오패스의 개념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되게 되죠. 즉 집단을 개인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이나 의견은 어느 정도 무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앞서서 또 말씀드린 게 있죠. 군중 집단 심리에서는 개인 심리의 방어 기전에서 보이는 성숙한 방어 기전, 즉 성숙한 방어 기전을 이용해서 선동선전, 전술을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다들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그런 척 할 뿐이지 진정으로 이러한 순수한 성숙된 기전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조금 여러분들 생소한 얘기시겠지만 들어주시죠. 그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1차에서 3차, 2차 인터내셔널은 이제 1800년대 말에서부터 1938년도까지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인터내셔널이라는 곡도 있어요. 공산당 찬가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멜로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4차 인터내셔널 총회 격인 총회가 이제 미국에서 열립니다. 세계 공산당 인터내셔널 대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레닌의 실질적인 후계자였던 레온 트로츠키가 1938년 미국에서 발표한 글이 있는데 Their morals and ours, their morals and ours. 즉 그들의 윤리와 우리의 윤리, 그들의 윤리와 우리의 윤리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약속과 목적과는 달리 이 공산당이 독재와 폭력적 독단적 지배 체제를 굳혀가는 소비에트 연방의 독재 지도자인 요세프 스탈린을 겨냥한 것인데요.
요세프 스탈린에 의해서 망명하죠. 도망갑니다. 트로츠키가. 그래서 망명해 있던 트로츠키가 발표한 글로서 핵심은 뭐냐?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양심과 도덕과 윤리가 존재해야 함을 피력한 유명한 글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토록 폄하하는 빨갱이들에게조차 윤리와 도덕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이 1917년도에 러시아에서 벌어진 볼셰비키 공산당 혁명을 좀 굳이 좀 좋게 표현한다면 이 왕족과 귀족 및 기득권 권력층에 저항하고 이들을 제거시켜서 노예의 신분처럼 비참하게, 실제로 그랬잖아요. 노예의 신분처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러시아의 농민들, 즉 농노라고 불렀습니다. 러시아 사람들만 특별히 서브 농민이 아닌 농노라고 불렀어요. 이 농노들의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농민들과 하고 이제 열악한 환경 하에서 작업하고 또 비참하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프로파간다가 바로 선동 전술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의 기초는 공산당 선언이라는 글을 썼던 이제 네덜란드계 독일인 유대인인 칼 마르크스가 그 기초를 다졌지만 블라디미르 레닌이 완성한 혁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요. 뭐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멋지게 제대로 얘기하자면, 즉 수단과 방법은 그 목적에 의해 정당화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형태가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적폐청산, 친일파 청산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요상한 논리들이 이러한 소시오패스적인 행위에 속한다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똑바로 보고 있는 게 됩니다. 또 이제 교회와 종교에 대한 탄압 또한 역시 소시오패스적인 요소입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소시오패스적인 요소입니다. 레닌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계의 공산주의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트로츠키라는 사람 또한 지식인이면서도 아주 야성인이었어요. 정치범으로 쫓기면서 이제 러시아 황제 짜르에 의해서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죽는 거죠. 끌려가게 되는 열차에서 뛰어내려서 2번이나 탈출해서 그 툰드라 타이거 지역을,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지역을 통과해서 유럽으로 피신할 정도의 아주 실력자였습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하지만 요셉 스탈린은 그 근본부터가 레닌이나 트로츠키랑 달랐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은요, 소시오패스라기보다는 사이코패스였어요. 여기서 구분하세요. 구르지아, 그러니까 이쪽 서부 밑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소련으로 보자면 지금 독립된 국가지만 소련 시골이죠. 구르지아 태생으로 이제 어릴 적부터 상당한 반항하였고 학교 다니기를 거부했고 학교에서 마구 쫓겨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얘를 고치려고 이제 수도원의 학교로 보냈는데 머리는 무척 좋았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머리가 무척 좋았어요. 하지만은 그 수도원에서조차 수도사들이 얘를 내보냅니다. 얘를 탈출시켰는데 내보내는지 하면 탈출해서 이 러시아 땅에서 뭘 하냐? 조직폭력단, 강도단을 결성해서 이를 이끌면서 두목이 됩니다. 유명한 두목이 됩니다. 그래도 마치 이제 어떤 홍길동이나 로빈후드 같은
같은 기질을 닮고 싶었는지 은행을 턴 돈을 갖다가 자신이 다 쓰지 않고 당시 막 이제 흉흉하던 시절에 이제 공산주의 볼셰비키 집단에, 즉 공산당 집단에 레닌한테 이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 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 이 볼셰비키의 최대의 돈줄이 된 거죠. 돈주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소련 공산당의 지위, 즉 트로츠키를 물리치고 레닌의 후계자 자리를 거머쥡니다. 거머쥘 수 있었던 능력도 잔혹성 때문이죠.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이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되지만은, 하지만 그의 그 사이코패스 기질이 어디 갑니까? 사이코패스 기질이 어디 갑니까? 독일 나치의 히틀러가요, 자신들의 국민을 전쟁터로 내몰고 전쟁을 일으켜서 희생시키기는 했지만은 자신의 국민들을 학살하거나 측근들을 갖다가 대거 제거하지 않았어요. 적들은 막 대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스탈린은 뭐가 달랐냐면, 스탈린은 편집증하고 의심증, 그리고 잔혹한 인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적들뿐만 아니라 경쟁자들, 심지어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던,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던,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동료들까지 의심해서 살해해버립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자기 친척, 가족들까지 모두는 아니고 가족들까지 제거해버려야만 편하게 잠이 들 수 있는 정도. 물론 편하게 잠을 못 잤다고 그의 비서 겸 하인인 여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중국 공산당의 모태통 다음으로 자신의 동포들을 가장 많이 살해한 인물이 스탈린이죠. 공식적으로만 2천만 명가량이 됩니다. 결국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게 인격, 성격이라 그러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의 반사회적, 사이코패스적 성격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스탈린이 죽자 소련 땅에도 소련 인민들이 상당한 공포심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또 어느 정도 자유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어떤 자기 주변에 이제 깡패, 조폭, 또 대형 경제 사범들, 사기꾼들이 모여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주변에 깡패, 조폭, 대형 경제사범, 사기꾼들이 잔뜩 모여있는, 아부꾼들이 모여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오죽하면 이성계 어머니가 뭐 지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런 시가 있죠.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들이 너의 흰빛을 시샘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너의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또 있죠. 오얏나무 아래서 갓근 고초 쓰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초 매지 말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게 눈에 보이는데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 당해봐야 알겠죠? 당해봐야 알겠습니다. 가령 말이죠. 가령 자신은 실컷 불법적으로 어떤 비싼 물건인 어떤 금덩어리 같은 걸 갖다가 이제 몰래 자기가 모아다 놓고서는 이미 갑자기 자기가 지도자가 돼가지고는 자신은 실컷 어떤 불법적으로 이 비싼 물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금덩어리를 갖다가 몰래 잔뜩 모아놓고는, 자기는 미리 모아놓고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면 앞으로는 이제 몰래
어떤 금덩어리를 모으는 자들을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엄단하겠다. 뭐 사형에 처하겠다. 뭐 금지시키겠다고 말하는 지도자가 혹시라도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이게 지도자입니까?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입니까? 아니면 사이코패스입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들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 곧 뵙겠습니다. 최성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